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직장 내 갑질 지수, 직장 내 괴롭힘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이 1000명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89명이 있다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게요. 그만큼 뉴스에서도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기사들,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 법무법인 UNI의 김영정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직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만큼 직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뭐 쉬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걸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정의의 사항인데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2019년 7월 16일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법에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인과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요즘에는 뭐 직장 내 갑질이라는 말이 정말 많아지기는 했는데, 직장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많이들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편한 용어로 들리실 텐데요.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해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의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많이들 사용하기도 하면서도 갑질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 요구에 따른 해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요구에 따른 해결 방식은 보통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경우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행위자로부터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원칙적인 해결 방식,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어떤 분리 조치, 적극적인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원칙적인 해결 방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해결 방식도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으로 만들면서 시행까지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도 사내 고충 신고 제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나 이제 정부 권고 차원에서 사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마련을 해두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어떤 직장에나 어떤 상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문화가 쉽진 않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좀 더 시급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법에 좀 의무사항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그 직원이 회사 상사나 뭐 사장님을 상대로 괴롭힘을 이제 말한다, 이거를 고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특히나 상사를 상대로도 어떤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사업주, 사장님이다 하면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감사를 두도록 해서 사건 처리 절차를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 절차를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사업주나 또 조금 더 넓게 봐서 사업주의 친척이 이런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용노동부의 직접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용주에 대한 처리 절차를 좀 강화하는 의무사항을 부여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처리 정식 조사가 진행이 되면 징계에 관련된 사항 등을 법에서 진행을 하도록 또 의무화를 두었다는 건데요. 이제 가해자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사항을 회사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을 하도록 이제 법에다가 명문화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또 이익이 되는 행동인데 피해자 요청 사항에 따라 또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배치 전환이라고 하는 혜택을 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사회 통념상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괴롭힘 행위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가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나에게 다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괴롭힘을 신고해야 되는 입장이 아무래도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조금 위치가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직원들이 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좀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그 행위자라고 하는 분이 그 직장에서의 우위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좀 설득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셨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은 신고인에게 절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가 신고의 핵심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라든지 그 불이익의 감정의 영역에서는 해소할 수 없는 영역들이 당사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던 부분들은 근로자들 사이에 화해를 시켜주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 사이에 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로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가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절대로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의 그 괴롭힘 행위가 법적 요건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애초에 이제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될 때부터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요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로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행위자 요건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라고 하는 그 한정적인 요건상 당연히 직장 안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직장 안에서라는 요건에서는 단순히 근로자 사이에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 있는 관련 있는 자의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괴롭힘의 판단 요소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고요. 행위의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요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직장에서의 우위 관계를 이용해야 하고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고요. 또 행위의 장소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직장 안에서의 행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내 메신저라든지 SNS라든지 하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공간까지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요건 중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경우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좀 흔히들 이제 뭐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업무 중에 좀 심한 욕설이라든지 좀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행사에 참여하라든지 업무와 무관하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하는 업무와 무관한 행위들이 있고요. 특히나 실제 사례에서는 괴롭힘 행위라고 해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 자료를 주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게 한다거나 사내 인트라넷을 접속을 차단시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사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이 입증 책임이 역시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점은 여전한데요. 이게 한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요. 피해자가 이제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감정, 이제 개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힘든 영역이긴 하지만 그 개인의 어려움을 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은 물론 통화 녹취, 이메일, 사진 등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의 진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자료 를 위주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피해자분이 객관적으로 이제 자료를 좀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고려 사항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고려하게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도 사내에서 그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직역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의 관계, 그래서 뭐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아니면 업무 구조, 그 행위 장소,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내용, 정도, 특히나 행위 기간이라든지 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판단, 고려 사항, 인정 행위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주세요. 이해를 더 쉽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사례입니다.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 중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했던 창고 수신 업무가 아닌 창고 안내 및 총무 업무를 주고 다른 직원에게 따돌림을 지시하였고 또 이후에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은 우울증을 앓다가 이제 퇴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육아휴직은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조금 화가 또 울컥하고. 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직장 내 금지법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는 먼저 행위자와 행위 요소 그리고 행위 장소 등의 요건 등이 있었는데요. 행위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이제 회사 임원이라고 하는 전무였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어서 이제 행위자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행위 요건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는데 회사 임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했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른 보조 업무를 부여하거나 또 책상을 치운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또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 또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보여졌기 때문에 업무 적정성을 넘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고요. 그로 인해서 행위자가 그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로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를 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요건을 충족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판례 사안이었고요. 네. 이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재구성을 했었었는데요. 이 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동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사례를 재구성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서 질병으로까지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업무상 재해도 포함이 네.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서도 이제 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았었죠. 예, 그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그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뭐 정신적 스트레스 아니면 신체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좀 더 사례를 살펴보고 싶거든요. 이 불합리한 사내 문화 또 그리고 선후배 간의 위계 문제로 일어나는 괴롭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판결 중에 하나에서는 그 선배가 후배에게 뭐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회식 문화가 과거에 또 코로나 이전에는 또 회식 문화가 좀 빈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언제 잡을 거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사유서를 써와라는 등 성과급의 30%는 뭐 선배를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네. 이런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제로 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으로 접수가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건에서도 냉난방기를
피해자에게만 제공하지 않아서 여름에는 더운 상태에서 겨울에는 추운 상태에서 아이고. 예, 피해자가 조금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인권위원회에 제소돼서 피해를 인정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궁금하신 것도 본인의 경험담들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상아 씨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휴대전화 끝자리 234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최애 직장은 바로 손녀 돌보기입니다. 힘들지만 딸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업이라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아이들 보는 게 사실은 제일 가장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죠. 어떤 직장보다도 육아가 가장 힘든 일인데 네. 2349번이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조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님께서는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한 공간에다 다 같이 일을 함께 하는데 사장님이 늘 재미없는 농담을 하세요. 재미없는 농담인데도 저희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재미없는 농담 계속 하시네요. 방송을 통해서 사장님께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하셨거든요. 이거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 변호사님 이런 게 이제 과도한 어떤 웃음 강요라든지 그러니까 욕은 아니지만 정말 듣는 사람이 약간 고역이 느껴질 정도로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도 괴롭힘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회사 차원에서 중재나 권고를 내리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디어 저널님입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 노하우, 관리자는 신입 시절을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신입이나 일반 사원은 관리자의 입장을 이해하면 평탄합니다. 역지사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생활합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굉장히 FM적인 멘트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또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 한 선배님 저한테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라고 하셨는데 약간 역지사지의 마음이 조금 제가 느껴지네요. 공감을. 네, 한 분 더 만나볼게요. 지니님께서요. 네. 우리 수영장 강사님들 회원분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5분이 2주 동안 자가격리 하셨는데 2주 동안 봉급이 없다고 안 주시던데 이것도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자가격리된 네, 그 부분은 임금 체불로 임금체불로. 네, 정말 그런 게 별도로 아니라.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곤 있는데 갑질이면서도 별도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주년을 맞아서 함께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혹시 이 직장 내 괴롭힘 이제 법도 만들어졌고 근데 여전히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또 어떻게 근절하기 하면 위한 이런 방법.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일 안타까운 문제는 사실 두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신 분처럼 초기에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좀 웃어 넘어가면서도 본인의 문제를 좀 이제 알리고 네. 개선할 수 있는데 처음에 괜찮다 하다가 사람들이 좀 맞아요. 이 문제가 별거 아닌 줄 알고 이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특히나 이제 신입 직원들이 처음 회사 문화에 적응할 때 적응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본인은 이제 좀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이 됐었어야지만 이제 그거를 혼자 떠안고 일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주변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조언을 얻고 해결 방법을 좀 꼭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안 갈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초기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유튜브 댓글과 문자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또 연락처 보내주셔야 저희가 소정의 선물 함께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